태극신검위를 정하겠습니다. 어느 국가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군대라는 형식도 역사에서 생성되는 필연적인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정치 영역에서 담당했는데 한국에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군대는 대통령 관할입니다. 주석이 있죠. 한국의 정부 구조를 알고자 하면 다음의 동영상을 보면 된다. 정부 구조에 관심이 갈 수 있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지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면 되겠죠.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는 한국이 대통령제라서 그러한 것이고 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치자 관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치안이나 국방이나 동일하게 국가의 무력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용도로 치안 기능과 국방 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정도로 사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무기를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죠. 무기를 이용한.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것. 그래요. 충분한 세금 거두지 못하면 통합시킬 수도 있겠죠. 고구려의 경우 무려라라는 군대 조직이 치안을 담당했고 신라의 경우 정당, 정 혹은 당이라는 군대 조직이 담당했고 고려의 경우에는 수군, 순군, 삼별초라는 군대 조직이 치안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현 시대에서도 군대가 치안을 담당할 수도 있겠죠. 경찰 지금 현시 당국에서는 분리되어 있는데 경찰만으로 치안 유지가 힘들 때는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겠죠. 치안은 제도의 유지를 위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이죠. 구체적으로 법을 강제력을 통해 실현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수호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에는 정의가 간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치안을 위협하는 보편적 활동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약탈하는 활동, 살인과 상해와 같이 신체에 해를 끼치는 활동, 반란과 관련된 활동, 폭동과 관련된 활동 4가지가 있습니다. 재산과 신체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의에 입각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란과 관련된 활동과 폭동과 관련된 활동은 처벌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수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이 참여했고 그 집단이 사회 내에서 일정한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 위력이겠죠. 결국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가 방법은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죠. 폭동과 반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란이나 폭동이 사회적 의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드물다는 점,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 동학농민 운동처럼 운이 없으면 국가의 멸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치안 기능은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군대가 무력을 지녔으니 치안을 담당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나 인구가 늘어날 경우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는 어떤 조직의 업무량이 많아지면 일의 속성상 분류하여 분업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치안을 독립시킬 경우 군대의 무력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력이 군대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는 반란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거나 국민들이 신임을 얻는 정권이 나온다면 반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많죠.
고려의종 때 정중부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대의 무력에 비해 무신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인은 정삼품 이상 승진이 불가능했고 무과도 없었는데 우종은 사치를 일삼으며 사치의 백성들을 동원했으며 유송 대장군과 젊은 사람과 대련을 시키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에 무신들은 반란을 일으켜 성공했습니다. 태조 유성계 역시 군대의 무력이 자신에게 집중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 성공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대 부대 하나인 순군 만호부를 독립시켜 치안을 담당하게 했으며 후에 포도청을 만들어 한성부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현시 당국에서는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청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1945년 미 군정청이 치안을 위해 조직했던 경무부가 역사적 과정과 더불어 형태 변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한국에서 정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전쟁에는 다른 국가와의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둘 모두에 동원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인격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북동의 경우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투입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는 안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국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병력과 무기 체계에 대응하여 군대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보편적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요. 현 시대 한국의 인접국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대량 살상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고자 하면 한국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국제적 여건상 곤란할 수 있는데 일본과 함께 NPT 탈퇴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됩니다.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어떤가요? 국제 여론은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게 국제 여론이죠. 하지만 또 그래요.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한국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또 그런 또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위협을 덜 느끼겠지만 일본도 유사하죠. 북한과 가까이 있으니까 북한의 의도가 대량 살상을 위한 공격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대량 살상을 위한 공격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주관일 뿐이고 핵과 미사일은 대량 살상을 위한 공격용이라는 것을 공격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본시 전쟁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큰 피해 없이 점령이 가능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발발하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나 민족과 같은 관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에 의해서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건 아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웠고 혈통이 비슷하다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한국과 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했고 북한이 남침을 했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인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큰 피해 없이 점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발발한 것일 뿐입니다. 임진왜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왕의 손조는 황용길과 김성길에게 전쟁 가능성을 물었는데 황용길은 전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래요. 김성길은 불가능에 무게를 두었는데 필요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의 무력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 가능하게 군대의 규모와 무기 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그래요. 내심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무력을 지니면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은 전쟁을 통해 피해가 크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대응할 수 있는 관계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여러 차례 당해도 이런 간단한 원리를 모르니 한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군사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그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요. 한국 역시 핵을 갖추면 되는 것이죠. 그게 곤란하면 핵을 가진 국가와 연합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죠.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 핵을 가진 미국과 그래요. 연합체계를 갖추고 있죠. 보다 많은 국가들과 연합을 하면 좋겠죠. 그래요. 최근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전선을 넘어서 한미연합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좋은 일인 것이죠. 북한은 반대하죠. 왜 반대할까요? 중국이든 북한이든 연합체계가 완전히 구축되면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워지니까 극렬히 반대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나라의 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국가들이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 아무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여야 하며 부가 많으면 부로 군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군대도 강해지겠죠.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되냐 전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요.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득이 없을 정도로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군대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부를 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정도여야 한다. 우리들의 논어를 예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페르시아의 아우토프라다테스가 아타르네오스시를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그 도시의 지배자인 에우블로스는 그에게 자기 도시를 공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보고 그리고 그 정도 시간 동안에 포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보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말하길 만일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 그 당장에 도시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아우토프라다테스는 조금 생각을 해본 후에 그 도시를 공략하는 것을 단념해버렸다. 수천 년 전에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죠. 정복 성쟁을 일으키려는 전보를 도시 지배자인 에우블로스가 알았죠. 에우블로스가 외교를 한 거죠. 비용을 따져보라고. 그 비용을 나에게 지불하면 그냥 도시를 넘기겠다 했죠. 더 적은 비용도 상관없다 했죠. 그러니까 포기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부와 무력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기본적으로 특히 주변국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유지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내전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노예제가 발단이 되어 1861년 발발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군대가 동원되었으며 2011년 카다피의 장기 집권으로 폭동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내전에서도 군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경우에 따라서 2011년 시리아 내전에서도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2013년 4월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개입하고 혼란을 터서 IS라는 단체 역시 발효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그랬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주석이 있죠.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부터 이라크 동부 디아엘라주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여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였으나 2017년 7월과 10월에 걸쳐 각각 이라크 모술과 수도인 시리아 라카를 잃었고 2019년 3월 시리아 민주군에 의해 마지막 근거지였던 바구즈까지 상실하면서 몰락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끝났죠. 시리아 내전 역시 알아스드의 장기 집권이 계기가 되었는데 바샤르 알아스드를 지지하는 알라위파 무슬림은 12%이고 다수는 순위파 무슬림입니다. 번거롭기도 하여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조건상 다수의 국민들이 법적으로는 실제로 차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며 공적 개념이 강화됨에 따라 장기 집권으로 인한 공직의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폭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대충 뭐 직관적으로 그런 게 떠오르죠. 또한 이 지역은 국가가 아닌 단체들이 무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폭동으로 인한 내전이 길어지자 무력을 지닌 단체가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IS가 그러했죠. 중국 중동 지역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국가가 아니면서 무력을 지닌 단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볼 때 내전이 발발하면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최근에는 경찰 투입만 이루어지고 물대포가 줄어서 이용됩니다. 1966년 4.19 사건 때 또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시위가 가격해짐에 따라 경찰서 파출소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방어하는 사건이 동원되었고 발생했는데 이에 군대가 탱크까지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5.18 사건 때도 시위가 가격해짐에 따라 파출소 습격 및 MBC 노동청 세무서 등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군대의 무력 진압으로 19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을 파괴하면 진압 역시 강경해져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을 파괴한다. 일종의 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성패와 아무 상관없으니 폭동을 일으키더라도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1979년 부마 사건에서도 폭동이 발생해 파출소, 경찰서, 도청 등 공공시설을 파괴한 사건이 있었으나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충돌 없이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마 사건 직전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이 있었고 5.18 사건 직전 김대중 구속 사건이 있었는데 특정 지역에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을 경우 그 지도자의 위해를 가할 경우 특정 지역의 폭동은 과격해지는 속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역마다 유력 정신이 있었죠. 그래요.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에도 폭동이 발발했는데 이때는 군대가 동원되지 않았고 그렇죠. 개헌이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17년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반란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 폭동 형태도 많이 완화되었으며 진압 역시 경찰에 의존하며 전반적으로 폭력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과거에 비해서 뭐 폭동이 발발하더라도 뭐 경찰서 파출소로 습격하고 그러진 않죠. 최근 나온 군대 영토로는 나토 대원군이 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설립한 군대인데 북대서양조약기구에는 28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과거 소련의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을 상대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동맹에 참여하는 핵보유국들 역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이 약소국이 침공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폭동이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혼란하는 틈을 이용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인 크림 공화국을 합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 있고 핵 보유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핵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핵을 보유한 국가와 여러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그래요. 그런 연합전선을 만드는 일은 좋은 일인 거예요.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폭동이 발생했는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석에 있죠. 2010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친러시안 정책을 집행했는데 그렇죠.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깝죠. 우크라이나는 가까웠죠. 지금은 원수가 됐겠지만 작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에 반발한 친유럽 세력은 폭동을 일으켰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며 결국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탄핵되었다. 그래요. 폭동이 원인이 돼서 탄핵이 됐죠. 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래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요. 또 오랜 기간 러시아와 가까웠고 친러 세력도 있고 친유럽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친유럽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친러 정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폭동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친러 정책이 못마땅하다. 그러면 친유럽 세력이 권력을 얻었을 때 다시 친유럽 정책을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폭동을 쫓아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래요.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2022년 2월에는 전쟁까지 일으켰죠. 그래요. 러시아가 또 문제가 있죠. 친러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친유럽 정책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요. 또 친러 정부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정부도 또 들어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뭐 전쟁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러시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걔네가 갈릴 수는 있는 거죠. 러시아가 더욱 강해지고 부유해지면 우크라이나는 그래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겠죠. 얻을 게 많으니까. 그래요. 그 정복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폭동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탄핵으로 쫓아내지 않고 선거로 대통령 친유럽 세력이 권력을 얻었다. 그러면 러시아도 함부로 무리한 정책을 안 썼을 수도 있겠죠.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요. 폭동을 일으킨 결과 우크라이나 여론은 두 쪽으로 갈라졌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폭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처럼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죠. 폭동을 계기로 탄핵했잖아요. 그 결과 그래요. 국민들은 양단으로 갈라져 버렸죠. 그래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또 완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남은 시간은 태율 금화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중이자 극묘. 연중이라는 두 글자는 지극히 신비하다. 이런 신의 마음을 연중으로 표현했죠. 불교에서는 연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중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죠. 중무부재. 글자에 간직된 뜻을 보면 안 돼요. 현 시대에 알려진 그냥 문장을 보는 거죠. 중은 무엇을 전달하느냐. 있지 아니함이 없음을 가리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세상과 모든 대상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다. 이 뜻을 가리키죠. 편대건지 제 리흐 대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이 속에 있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모든 세상이니까 모든 세상에는 또 대상들이 들어있잖아요. 모든 세상과 모든 대상들이 어떤 아는 신의 마음에 있음을 전달한다. 이 말이죠. 묘지 조화지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 조화지기도 들어있다. 이 말이죠. 조화지기는 뭔가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틀. 섭리로 볼 수 있겠죠. 섭리 역시 등간에 신의 마음에 있다. 연차 입 무늬 연차 위 다니엘. 연자라는 글자는 실마리를 뜻하는데 다니엘 비유정 착약 어떤 정해져 있지는 않다.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말은 특정 대상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의 자지의 이 두 글자는 이 두 글자의 뜻은 활심 묘심 지극히 살아서 움직이고 지극히 신비하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모든 세상을 품고 있고 또 뭔가요? 모든 대상이 실마리가 된다. 까닭이 된다. 이런 뜻이 전달되는 거죠. 참뜻 불교에서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연중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글자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에 지극히 신비하게 여겨진다. 중은 모든 세상과 모든 세상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음을 전달한다. 연은 모든 원인의 시초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임을 전달한다. 즉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모든 존재를 품고 있으며 모든 대상이나 사건의 원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서도 발견된다.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